대칭 부분이 우리 그 초등 도형 특히 공간 지각을 요하는 주제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주제예요. 보면은 특히 그 수준차가 나는 이유가 저는 대체로 유아 때 이제 그런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대칭 교구들을 활용한 활동을 해본 친구들은 생각보다 초등 저학년에도 쉬워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특히 그 거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플라토에 해당 단원을 어려워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럼 거울 활동을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유아가 지나서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 대칭하고 거울 활동이 본격적으로 초등에서 나오는 건요, 초등 4학년의 도형 뒤집기랑 초등 5학년의 선대칭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초등 9학년에 나오니까 플라토를 풀면서 1학년에 2학년 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다시 이제 이 어떤 대칭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울과 대칭에서 가장 먼저 고른 플라토 문제는 여기 S2권에서 골랐어요. S2권 4주차의 거울과 위치에 있는 2일차 똑같이 그리기입니다. 똑같이 그리기에 있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 사이즈랑은 차이가 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이 기호와 점을 오른쪽에 똑같은 위치에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거울과 대칭이었잖아요. 이거는 거울과 대칭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거울과 대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활동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도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고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또 연습하기 위해서 플라토 6세 단계 플라토에서 이걸 2일차에 넣었고, 이 다음부터 이제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거는 교재만으로 활동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똑같이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얘는 뭐 그냥 이거 보고 뭐 하트 여기 있네 이러고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하트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뭐 점도 이렇게 바로 여기 있는 점을 보고 뭐 여기 있네 이렇게 바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렇게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푸셔야 되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아이한테 이 기호나 이 점이 어디 있는지 표현하게 해보세요. 즉, 자, 여기 11번 문제에 있는 이 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엄마한테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약간 어려워할 거예요. 이 점이 그냥 여기에 있죠.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특히 이 점의 경우와 기호의 경우에는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이 기호들은 다 보면은 우리 모눈종이에서 점선 안쪽 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점은 어때요? 점은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트 모양은 여기 가로 3칸, 세로 3칸이 모눈종이에서 한가운데 칸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가운데 칸에 있다 표현을 하면은 나머지 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이 칸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트 모양은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고, 위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하트 모양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 위치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엔 점인데, 점은 좀 달라요. 점은 이 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칸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점선이 몇 번째 점선인가 하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이 점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데 있으니까 일단 가로선부터 정의를 해보면은, 자, 위에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선 위에 있고요.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로선 위에 있어요. 자, 즉 요약하자면은 위에서
세 번째 가로선과 왼쪽에서 두 번째 세로선이 만나는 지점에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유아 단계에서 위치와 방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걸 익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실제로 이 모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지 못하면은 거울에 비친 모양의 위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야 되는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한 문제 정도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 거죠. 자, 이 점이 어디에 있었지? 아,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선 위에 있었고요.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로선 위에 있었으니까 요거와 요거와 만나는 여기에 이 점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요. 한두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히 이 방향이라든지 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거울에 비친 모양의 거울에 비친 점이나 도형이나 선의 위치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활동이고, 이 플라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거울 활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그 좌표랑 비슷하죠. 좌표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1사분면만 그려보면은 좌표도 여기 1, 여기 2, 뭐 여기 1, 여기 2, 뭐 여기 3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2,3이다.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점선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점의 위치를 결정하죠. 자, 이렇게 세련된 중등 수학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왼쪽에서 몇 번째, 위에서 몇 번째 했던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위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좌표와 똑같이 우리가 어떤 식의 순서수로 나타낸 위치인 거죠. 이렇게 순서수로 나타내는 위치에 대한 표현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거울에 비친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뒤집은 모양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도형 돌리기도 이런 식의 좌표에 대한 인지가 먼저 돼 있는 게 좋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그래서 플라토를 푸실 때도 이 부분을 그냥 쉽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아이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여기서 그 위치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한번 꼭 따져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울에 비친 모양을 알아볼게요. 자, S단계에서는 거울에 비친 그 모양을 알아볼 때, 거울에 비친 모양, 첫 번째가 거울에 비친 모양이에요. 46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점, 이거는 거울에 비친 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울에 비친 선. 이 순서대로 3일차, 4일차, 5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똑같이 그리기 활동에서 제가 즉 기호와 점은 어떻게 이제 위치가 다른지 설명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울에 비친 모양이나 점 같은 경우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치고, 그러면 선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선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재에 우리 캐릭터가 설명해 주는 부분 있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의 끝이나 꺾이는 곳에 점이 있다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이걸 갖다가 제가 문제에서 표시를 해보면은 선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이 점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과 끝부분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그 거울상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 먼저 제가 일단 이 교재된 부분이라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잘 못 푸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교구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울인 리플렉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리플렉트를 써볼 건데, 리플렉터로 비친 모양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이 방향에서 보이지는 않을 건데, 아마 똑같이 제가 놓는 방향으로 놓으시면은 실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거울에 비친 모양인데, 제가 교재에서 항상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거울을 놓는 방향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거울을 놓는 거죠. 세로로 거울을 놓는 거고, 자, 이 리플렉터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단순한 거울하고 다르게 이 리플렉터는 반대쪽이 보여요. 반대쪽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이제 그 반사되는 모양과
그 다음에 반대쪽에 투가 되는 모양을 비교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거울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에 보기가 굉장히 유용한 교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라토 주머니에 이 리플렉트를 갖다가 필수 교구로 집어넣고요. 리플렉트 활동을 하기 전에 리플렉트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거울상과 똑같은 모양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거울상은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죠. 좌우가 바뀐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거울상이라는 말로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를 들기 쉬운 게 우리 몸에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바로 양손입니다. 제가 손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왼손과 오른손이에요. 물론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은 거의 다 대칭형이긴 한데 수학적으로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대칭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기가 되게 좋아요. 이 오른손과 왼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칭형이거든요. 그리고 거울상이에요, 서로. 거울상이란 말은 이 오른손을 아무리 돌리고 뒤집어도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포개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포개지만 이 두 개는 포개지지 않죠. 이렇게 된 건 포개진 게 아니고 뭐죠?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양과 원래 모양처럼 완전히 모든 면에서 좌우가 바뀐 모양이에요. 이게 거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상이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오른손에 달려 있다면은 엄지가 여기 있어야 되고 새끼가 여기 있겠죠. 그럼 되게 손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칭인 모양이 더 익숙하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나란히 있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대칭에 대한 생각들을 거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아이가 거울을 충분히 보고 거울에 비친 모양은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걸 한번 일상생활에서 많이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고 다시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울상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좌우가 이제 다르게 보인다고 그랬죠. 다르게 보이는데 자, 요 문제는 그러면 간단하게 처음에 한 문제는 그냥 거울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보면 돼요. 이게 거울을 보니까 저쪽에 있네 이러니까 여기 이쪽에다가는 거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거울이 보이거든요. 거울이 보이는 위치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아마 직접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은 리플렉터를 놓아보시고 딱 이쪽 방향에서 보아보시면은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한 번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한 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떤 규칙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인접한 칸이니까 여기 인접한 칸이고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에 있었어. 이것도 한 칸 떨어진 곳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거울 중간에 있던 거울에서 항상 거리가 같은 곳에 거울상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런 규칙을 발견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쉽구나. 그럼 여기서 거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칸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인 여기에 네모가 그려지겠구나.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자, 거울상을 그릴 때는 가능한 한 원래 모양하고 좌우가 뒤집힌 모양을 그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좌우가 뒤집혀도 똑같은 모양을 가능하면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렉트를 통해 가지고 한 문제 정도 풀면서 그 거울상의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푸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그럼 이것만으로 좀 아까 우리가 손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것과 이 리플렉트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다른 플라토 주머니의 교구랑 그런 것도 소개를 할게요. 자, 플라토 평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오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지오보드는 유명한 교구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교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울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좀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먼저 지오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이제 플라토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지오보드에는 다 보면 이렇게 점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점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점의 기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줄을 지칭하는 밑에서 또 숫자가 1, 2, 3, 4, 5가 있고요. 세로줄을 지칭하는 또 숫자가 아래쪽에 1, 2, 3, 4, 5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똑같이 그리고 활동 시간에 좌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 점이 어디에 있는지 표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지칭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좌표가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 알파벳에 있는 R
뭐 R 점을 갖다가 뭐 찍어봐라 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 좋기 때문에 지오보드가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모는 종이가 들어있는 모는 종이나 점 종이가 들어있는 플라토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아까 거울에 비친 모양을 갖다 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간단한 제가 활동 예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인 점과 여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네 번째, 왼쪽에서 다섯 번째인 점을 이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R이라고 된 점과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점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똑같이 그리기 활동을 지오보드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좀 아쉽죠. 우리가 이제 거울에 비친 모양을 활동해야 되니까 그럼 거울에 비친 모양을 여기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여기 리플렉터 또 대보면 되죠. 리플렉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비친 모양을 관찰할 수 있어요. 즉 반대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맺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오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오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형도 만들 수 있어요. 도형을 만들어서 이 도형에 대한 어떤 그 거울상을 그려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오보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플라토 액트북에 있는 3곱하기3 투명 종이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3곱하기3 투명 종이, 액트북에 있는 투명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투명 종이를 보시면 3곱하기3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문제랑 어떻게 보면은 모는 종이 형태가 똑같죠. 똑같아서 여기에 이 문제에 있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엄마 쌤이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거울에 비치고 싶은 모양을 막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는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점이 있고 여기에 별표가 있는 모양을 거울에 비춰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모양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거울에 비춰보면 되겠죠. 거울에 비춰가지고 이게 반대쪽에는 어떻게 비치지? 라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그 투명 종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중이라서 이렇게 지워보진 않을 테지만 실제로 썼다 지우기에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쓰고 나서 또 지우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또 쓰고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오보드와 투명 종이에 공통점이 있죠. 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투명하다는 거죠. 둘 다 투명한 모양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제 나중에 거울에 비친 모양과 뒤집은 모양의 연계성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결국에 뒤집은 모양은 거울에 비친 모양과 같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체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투명한 교구를 이용하면 할 수 있겠죠. 즉 아까 제가 이걸 갖다가 거울에 이제 제가 아까 이 두 점을 이은 걸 거울에 비친 모양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찍혔다고 하면은 이걸 굳이 거울에 비춰보지 않아도 지오보드를 뒤집기만 해도 알 수 있죠. 지오보드를 뒤집기만 해도 뒤집은 모양이 이런 방향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것도 투명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하나씩 이렇게 점선을 따라 잘랐다고 가정할게요. 잘랐으면은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거울에 비친 모양하고 똑같은 뒤집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에 투명 종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오보드가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S단계에서는 꼭 이 보조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이 활동이 좀 미흡한 친구들이 해도 되지만 이 활동을 잘 하는데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 뭐 A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거울을 조금 더 한 번 더 다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교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꼭 이런 보조 활동을 해보시면은 거울에 비친 모양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P2로 넘어갈게요. 자, P2 도형 조작의 4주차입니다. P2 4주차에 거울에 비친 모양을 갖다가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4주차에 1, 2, 3, 4, 1차 문제. 요거는 세모를 가로로 비쳤다가 세모를 세로로 비쳤다가 그 다음에 또 네모를 가로로 비쳤다가 세로로 비쳤다가 요걸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모를 또 여러 방향에서 비추고 또 네모를 여러 방향으로 비추고 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세모랑 네모는 비쳤을 때 이 대칭이 되는 그 모양이 되게 달라요. 네모는 처음부터 가로 세로로 다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세모는 실제로 이 모눈의 방향하고 거울을 놓는 방향이 다 조금씩 약 30도나 60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예측하기 어려운 모양을 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가로 세로를 두 가지 다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거울을 놓는 방향에 따라서 거울에 비친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이거죠. 저희가 이제 또 아까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해봤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놓았을 때 이거는 실제로 거울에 비친 모양을 보면은 좌우가 뒤집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로로 놨기 때문에 좌우가 뒤집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활동에서 이렇게 가로로 놔보면요. 이거는 좌우가 뒤집힌 모양이 아니라 위아래로 뒤집힌 모양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울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원래 모양이 비치는 거울상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가로로도 보고 세로로도 보고 모양을 바꿔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42쪽, 48쪽에 나오는 이 세모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헷갈려하죠. 왜냐하면은 모눈은 정삼각형 모양인데 거울을 놓는 방향은 정삼각형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떤 친구는 답을 여기서 대칭이 아마도 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서 대칭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거울을 놔보면은 이렇게 이 모눈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우리 거울을 놓는 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대칭점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세모 모양에서는 이 세모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해보고 이제 아이가 거울상에 비치는 그 대칭점과 원래 점과의 관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실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비친 네모 모양, 즉 그 거울에 비친 모양을 찾을 때도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푸는 그 양상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 칸을 하나씩 그리는 경우예요. 칸을 하나씩 인지해가지고 이거는 이 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칸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에 네모를 하나 그려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또 네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또 여기도 두 칸 떨어져서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그려서 즉 네모를 하나씩 그리면서 대칭의 모양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주로 이 방법보다는 테두리 방법을 더 많이 쓰는데 아까 우리가 그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할 때 처음에 뭐부터 했었죠? 기호를 했고 그 다음에 점을 했고 그 다음에 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모양들은 점, 선, 면의 순서로 이렇게 모양이 구성되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이는 부분에 있는 점이나 아니면은 선의 모양에 집착을 해서 선의 모양에 집중을 해서 이걸 그리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테두리를 그린다고 생각했고요. 이 모양은 그냥 테두리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이 테두리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대칭을 옮기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두 칸이 떨어져 있는 선이죠. 두 칸 떨어져서 이렇게 이 선도 똑같이 대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칸 떨어져서 가로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대칭이니까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선을 똑같이 이렇게 대칭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꼭지점을 갖다가 다 대칭인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꼭지점을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즉 칸칸이 나눠가지고 대칭인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나 선을, 대칭점이나 대칭선을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기가 어떤 방법을 풀었다는 걸 잘 알고 대칭점이든 대칭선이든 아니면 대칭인 면이 되든 이 대칭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울을 놓은 방향에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대칭
점이 되는 대칭인 도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칭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도 이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리플렉트를 설명했는데 리플렉트 말고 이걸 그 플라토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이가 많이 틀렸어요. 아니면 조금 잘 모르는데 더 풀리기에는 또 지우고 풀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제가 액트북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단계에서도 함께 활용하면 좋은 액트북이 있죠. 자,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세모 모눈이 나왔고 네모 모눈이 나왔으니까 플라토 액트북에 보면은 각각 이제 07번, 05번이 2cm 정삼각형 모눈종이랑 2cm 정사각형 모눈종이에요. 여기서 또 아까 우리가 그 했던 플라토에 있던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눈의 방향이나 개수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세모로 뭐 이런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 보겠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갉아먹은 육각형처럼 생긴 모양을 만들어 볼래.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걸 바로 거울에 비춰보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칸에다가 이걸 거울에 비친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이쪽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거울을 놓아보면은 거울을 놓아보고 이제 반대쪽에서 확인하면은 답을 똑바로 그렸다면은 투과한 모양과 이 반사되는 모양이 완전히 겹쳐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그린 게 되고 그게 어긋나 보이면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트북하고 리플렉터만 있어도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토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액트북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액트북이 없어도 이런 모듈들은 저희가 이런 모듈들이 나와 있는 공책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필지엠 활동지나 이런 데서도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직접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플렉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칭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C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뒤집기 문제가 나와요. 자, C2권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준비했어요. 역시 도형 조작이고요. C2권의 1주차가 뒤집기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플라토를 S단계부터 쭉 해온 친구들은 뒤집기랑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모양이 뒤집기한 모양과 거울에 비친 모양이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데 요걸 이제 C단계를 하니까 그동안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C단계부터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모양들을 계속 리플렉트로 비추면서 리플렉트로 비쳤을 때 이제 나오는 뒤집은 모양 자체가 우리가 뒤집은 모양과 거울에 비친 모양이 같다. 요거 갖다 체험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방향 아니지.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은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저기 건너편에 저기 보이죠? 건너편에 보이는 저 세모 모양이 실제로 우리가 답을 저기다 적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쪽 왼쪽으로 뒤집은 모양과 이렇게 비춘 모양이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 리플렉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울에 비친 모양하고 뒤집은 모양이 같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라토를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아니든 간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방향이 자, 먼저 이제 8쪽에서는 좌우로 뒤집기를 하고요. 자, 여기 10쪽 11쪽에서는 위아래로 뒤집기를 합니다. 이 두 개 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죠. 두 개 다 결국에는 거울을 놓는 방향이 다르면은 좌우로 뒤집히느냐, 위아래로 뒤집히느냐 했듯이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뒤집느냐, 좌우로 뒤집느냐 이것만 하면 되고, 즉 우리가 이걸 거울이라고 봤을 때 이걸 흔히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축에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그 거울상이 맺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자, 물론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아마 힘들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막 풀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풀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데도.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이제 이 방법들이 다 좋은 방법이니까 어느 한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진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거울에 비친 S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점, 거울에 비친 선을 했으니까 점을 통해서 한번 대칭을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검은색,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생망 부분 있죠. 이 생망 부분을 빼도 사실 여기랑 여기의 거리는 똑같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거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는 똑같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세워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점으로 한번 찾는 걸 해볼게요. 그럼 먼저 원래 모양에다가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봐요. 꼭지점을. 자, 제가 이렇게 꼭지점을 좀 과도하게 크게 그렸습니다. 잘 보이라고. 자, 이렇게 꼭지점을 그렸다면은 반대쪽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 대칭축이 요거죠. 대칭축이 요거. 거울을 놓는 방향이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를 끝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칸 간 거리에 꼭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칭인 점은 여기니까 여기서 한 칸 간 여기에 꼭지점이 생겨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칸 가서 꼭지점이 생길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멀죠.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칸 간 곳에 있어요. 그럼 이거랑 딱 여기 대칭 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꼭지점을 그리면 되죠. 근데 꼭지점을 그리면 끝인가요? 아니죠. 꼭지점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삼각형을 좌우로 뒤집은 모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물론 자가 있으면 자로 해도 좋고요. 3학년 정도 C 단계에는 다 자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대칭의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예 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꼭지점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이제 선을 하나씩 하는 방법도 어차피 이것도 여기서 보면 한 칸 떨어져 있고 한 칸 떨어져 있는 점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두 칸 간 곳에 있는 점을 연결한 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선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꼭지점이랑 방법은 같아요. 방법은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선에 더 자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을 하나씩 대칭이 되는 선을 찾아서 그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양을 보자마자 바로 대칭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을 보고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나 아니면 모양이 좀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아래로 뒤집기를 보시면 이제 좀 알 텐데 자, 위아래로 뒤집기를 보면은 모양이 한층 복잡해졌죠.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아까 꼭지점을 찍으려고 해도 몇 개예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나 찍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양을 바로 이렇게 대칭의 모양을 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꼭지점을 다 찍어서 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니까 굳이 여기서 너무 꼭지점을 많이 찍으니까 이건 꼭지점을 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저는 제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내부를 색칠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P단계였나요? P단계에서 알려드린 어떤 칸으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칸. 여기서 보면은 이거랑 바로 이 끝에 있는 점선과 인접한 칸은 전부 다 색칠이 되더라. 이렇게 색칠을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면서 다 대칭으로 색칠이 되더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칭으로 이쪽에 색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제일 끝에서 3칸이 연속으로 색칠이 되더라. 3칸이 연속으로 색칠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가두면은 원래 모양과 대칭인 거울상이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칸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면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아까는 제가 점이나 선을 통해서 대칭의 모양을 그렸다면은 근데 아까 세모 모양은 요렇게 안 되겠죠. 세모 모양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눈 칸으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을 붙여 만든 모양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유용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요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뒤집은 모양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교구를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S단계에서 했던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을 갖다가 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를 잠깐 정리하고, 자, 지오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C2권 8쪽에서 풀었던 문제를 지오보드로 똑같이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물론 이제 칸수도 이제 차이가 좀 나지만 제가 비슷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만 여기 지오보드로 삼각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오보드 고무줄이 좀 짧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여기다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지오보드와 함께 요걸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자, 여기 있는 이거는 플라토 액트북에 있는 정사각형 모눈종이 중에 조금 작은 걸 골랐어요. 즉 칸이 1cm씩 돼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지오보드도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요것도 네 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갖다 이렇게 나눠서 그려도 돼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요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써서 이걸 이렇게 대칭으로 만든 모양이 여기다가 그려봐라. 이걸 이제 좌우로 대칭으로 만든 모양 그려봐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왠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보고는 얘는 이제 크기가 다르니까 리프렉트를 통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냥 얘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것만 딱 리플렉터로 봤을 때 비친 모양, 이 여기 이렇게 여기서는 좀 화면이 짧아서 안 보이지만 보이겠죠? 그 모양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직접 뒤집었을 때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지오보드는 이렇게 뒤집은 모양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뒤집었을 때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은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보드를 통해서도 뒤집은 모양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펜토미노를 보여드릴게요. 펜토미노. 우리가 아까 보면은 그 모눈 몇 칸으로 되어 있던 도형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 몇 가지로 이루어진 것 중에 5개로 이루어진 걸 펜토미노라고 하죠. 이 펜토미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구가 이렇게 그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뒤집은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펜토미노 한 칸하고 똑같은 모눈을 갖다 그려가지고 그 모눈 위에서 이제 같이 뒤집는 걸 봐가지고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종이 활동지를 같이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펜토미노를 또 이렇게 리프렉터를 활용해가지고 비추는 모양을 여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이죠. 이래가지고 실제로 비추면은 저렇게 거울상에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관찰하기도 유용하고 해서 펜토미노는 C단계 아니더라도 앞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구니까 펜토미노, 지오보드, 그 다음에 액트북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은 꼭 이제 뒤집기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칭과 거울에서 소개할 마지막 문제는요. D4권에 있습니다. D4권에 1주차에 있는 뒤집어서 같은 모양, 그 다음에 1주차에 그 다음에 있는 돌려서 같은 모양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룰 건데요. 자, 뒤집어서 같은 도형을 찾아봐라. 요거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도형을 위아래 또는 좌우로 뒤집었을 때 같아지는 걸 아래 셋 중에 찾아봐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C단계 했던 것보다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쉽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모양이 이 전체 이 점선이 아니라 이 격자의 모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또 격자 안에 또 복잡하게 이런 동그라미들이 색칠된 동그라미와 비어있는 동그라미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거의 위치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쉽고 어떤 면에서는 또 위치를 갖다 표현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문제라서 제가 고학년 부분에서는 이 활동을 골랐습니다. 자, 일단 뒤집어서 같은 도형, 그 다음에 그 돌려서 같은 도형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대칭 도형,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와 같아지는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고, 선대칭이나 점대칭인 도형이고,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같은 두 쌍의 도형을 찾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전대칭, 선대칭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관련 없는 내용인데 그냥 뭐 이제 그런 말을 썼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 C단계랑 다르게 위아래랑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즉 좌우랑 상하로 뒤집히는 걸 갖다가 동시에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또 고학년부터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또 이제 이런 그 선행된 거울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해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뭐 리플렉트도 할 수 있겠고요. 리플렉트 활동을 많이 소개했으니까 그거 외에 이제 이거랑 같이 하기에 딱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액트북에 있는 이 3곱하기3 투명조기로 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곱하기3 투명종인데요. 3곱하기3 투명종이를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문제도 이렇게 돼 있었죠. 3 곱하기 3에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꽉 찬 동그라미가 들어있었고 여기 꽉 찬 동그라미가 들어있었고 여기는 빈 동그라미가 들어있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명 종이는 리플렉터를 직접 활용해서 이렇게 비치 모양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이걸 바로 뒤집어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얘를 뒤집어 가지고 요 모양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번에는 제가 방금 좌우로 뒤집었죠. 위아래로 뒤집어 가지고 위아래로 뒤집은 모양과 같은 모양을 찾아보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D4권에 있는 그 뒤집기 활동과 찰떡궁합인 그런 그 활동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이 부분을 의도하고 사실 만든 건 아닌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3 곱하기 3 구멍난 종이에요. 요거는 이제 플라토 액트북의 14번 용지고요. 이 구멍난 종이는 제가 한번 떼보면은 자,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툭툭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떼어낼 수 있게. 자, 이렇게 떼어내면은 얘는 전체 9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빈 모양이죠. 그러면 요것도 아까 그 꽉 차 있는 동그라미랑 그 다음에 네모난 그 비어 있는 동그라미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모양을 막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개의 구멍을 뚫을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걸 왼쪽으로 뒤집은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여기다 만들어봐 라고는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뒤집었으니까 제가 이제 떼는 게 좀 서툴러서 떼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떼지 않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멀리 있는 여기 하나겠죠. 이거 세 개를 떼면은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원래는 이걸 다 바깥쪽 외곽도 다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 외곽을 뜯어내고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그냥 이 전체 활동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잘 뜯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거울상이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똑바로 됐고 이게 이제 답일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얘를 뜯어가지고 뒤집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리플렉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돼요. 이런 방법으로 구멍난 종이도 얼마든지 이 뒤집기 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D단계에서 아니면 이건 D단계가 아니라도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런 활동은 또 훨씬 떼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리기 일변도고 거울 일변도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재밌으니까 이런 활동들도 액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액트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네모난 아까 우리 3 곱하기 3 격자 있죠. 거기다가 그냥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펀치로 구멍을 뚫은 모양을 아이들한테 이거랑 대칭한 모양을 네가 또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래도 그 도형 움직이기에 가장 유용한 교구인 펜토미노턴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자, 펜토미노턴을 준비했습니다. 자, 펜토미노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활용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오픈박스를 하면요. 자, 여기서 펜토미노턴은 도형 돌리기와 도형 뒤집기를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대칭과 뒤집기니까 대칭과 뒤집기에 대한 교구만 소개해드리면 여기 거울이 있죠. 이 거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카드들을 돌리거나 뒤집은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카드들이 있어서 이런 카드를 활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사위가 있죠. 이 주사위는 보시면은 주사위 안에 돌리기 하라는 표시와 여기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사위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돌리기 하라는 표시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집기 하라는 표시가 있죠. 즉 왼쪽으로 뒤집어라.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뒤집어라.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 여기 펜토미노 모양이라든지 펜토미노가 여기 있어요. 펜토미노 모양이라든지 패턴 블록 모양을 갖다가 이런 지시에 맞게 움직여보고 그게 올바른지 확인해보고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형 움직이기 교구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펜토미노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라토랑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죠. 플라토랑 같이 활용하면 좋고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플라토 주머니나 그 다음에 플라토 액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있는 모눈종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도형의 대칭 그리고 거울에 비친 모양을 할 때 꼭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거울과 대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